푸른 새벽이 뒤며 산기슭이 외롭게 서있는 2층 저택. 새벽빛이 푸르스름하게 번지며 천을 타고 스며들고 있었다. 한낮에는 평범해 보였을 이 집도 새벽의 전막 속에서는 어딘가 음산한 기운이 단돈났다. 창밖의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그 그림자가 벽과 바닥을 물결치듯 스쳐 지나갔다. 이 침거실 바닥에는 술병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깨진 병 하나에서는 아직도 술이 스며나와 마치 뒤처럼 나무 바닥을 물들이고 있었다. 거실과 2층에 있는 계단 맨 아래 한 남자가 충들어진 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마지막 남은 술병이 쥐어져 있었고 희미하게 젖은 눈으로 소금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얘는 왜 이렇게 안 나와? 짜증나게. 입에서 새어나오는 술 냄새와 함께 흐릿한 목소리가 공기 중에 사라졌다. 남자는 피곤한 듯 눈을 들이며 욕실 쪽을 바라보았다. 욕실 문틈 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그림자. 어둡고 축축한 공기가 그곳에서 스며나오는 듯했다. 남자는 잠시 멍하니 그곳을 바라보다가 다시 술병을 이리 가져갔다. 그리고 그 순간 쾅! 묵직한 종기가 긴 머리를 단타했다. 프어어! 남자의 몸이 앞으로 기우뚱하며 바닥으로 쓰러졌다. 손에서 미처 놓지 못한 술병이 바닥에 떨어져 대굴대굴 굴러갔다. 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몸이 경련을 일으키듯 떨리며 바닥 위에서 미약하게 몸을 뒤척였다. 그러나 그를 공격할 상대는 망설이지 않았다. 둥기를 다시 들었다. 그리고 쾅! 쾅! 거칠 타격음이 새벽 공기 속에 깊숙이 울려 퍼졌다. 모든 것이 잠시 정적에 잠겼다. 그제야 공격자는 둥기를 내려놓고 뒷문을 향해 조용히 걸어갔다. 한 걸음, 두 걸음. 신발 밑에서 피가 미끄러지는 느낌이 들었지만 기이치 않았다. 그리고 이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띠거. 욕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조심스럽게 걸어 나왔다. 그녀의 발끝이 붉게 젖어들었다. 처음엔 깨닫지 못했다. 하지만 바닥을 내려다보는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끼아. 귀를 찝는 듯한 기면이 침 안을 뒤흔들었다. 여자의 손이 격하게 떨렸다. 간신히 핸드폰을 집어들고 서둘러 배치기를 눌렀다. 여기 양남군 호얼리인데요. 남자친구다. 죽은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요동치는 가슴을 억누르려 했지만 손끝까지 커지는 공포는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였다. 쓰러진 남자의 손끝이 미세하게 문지렸다. 눈을 크게 뜬 그녀는 얼어붙은 듯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의 입술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애만, 애처. 여자의 눈이 격하게 흔들렸다. 그 순간 거실 구석에서 들려오는 퉁 하는 둔탁한 소리. 그녀는 핸드폰을 꼭 쥔 채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거실 한쪽.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커튼 뒤. 그곳에서 무언가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도망쳐.
죽어가던 남자의 마지막 경보가 새벽 공기 속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그러나 그녀는 이미 움직일 수 없었다. 별장에서 벌어진 사건. 산기슭에 자리 잡은 2층짜리 별장. 이른 아침, 회색빛 하늘 아래 별장은 깊은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나뭇잎이 단단히 바람에 흔들리며 나뭇가지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릴 뿐 이곳은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이 오히려 낯설었다. 지난 밤 이곳에서 한 남자가 죽었다. 그리고 지금 판정 판사는 그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이곳에 서 있었다. 의뢰인과의 만남. 아, 그게. 이주민은 남편의 눈치를 보며 말끝을 그렸다. 남편 사초로는 입을 꼭 다문 채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다. 마치 모든 말을 대신하고 싶지 않다는 듯한 태도였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결국 이주미가 입을 열었다. 별장이에요. 별장이요? 방산이 눈썹을 살짝 찌푸리며 되물었다. 별장이라면 의뢰인들께서 관리하시는. 네, 원래는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데. 우리 아들이 친구들하고 놀려고 몰래 들어간 모양이에요. 이주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불안한 듯 손을 꼭 쥐고 있었다. 거기가 크고 좋거든요. 그녀는 마치 큰 죄를 지을 사람처럼 고개를 숙였다. 방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상황을 정리했다. 그렇군요. 그러자 갑자기 사철호가 초조한 표정으로 물었다. 혹시 저희 아들이 돌을 잘 거니까 그걸 알고 누가 해친 걸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방사는 의뢰인의 표정을 살피다가 차분하게 답했다. 글쎄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조사를 해봐야겠죠. 이후 간사는 몇 가지 추가 질문을 던졌고 도굴은 조사서를 작성했다. 도구가 돌아난 후 조용히 상황을 듣고 있던 미나와 태산이 소파로 다가왔다. 판정 사무소에서. 판정님, 죽은 건 안 됐지만 주인 허락도 없이 남의 들장에서 파티를 벌이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태산의 표정에는 불만이 서려 있었다. 그러자 미나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나 같아도 노는 집 있으면 친구들이랑 파티하겠네. 뭐. 그거 정확히 따지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 거라고. 태산이 흥분하며 목소리를 높이자 방산이 씩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태산이 말이 맞아.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피해자 3인기를 누가, 왜 죽였냐지. 태산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했다. 그건 그래요. 결혼할 여자친구까지 있었는데. 안 됐긴 해요. 방사는 태산의 반응을 보고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푸른 하늘, 그리고 아침 공기가 차가웠다. 그는 직감적으로 이번 사건이 단단치 않으리라는 걸 느꼈다. 일단 태산이는 의뢰인 조사서를 기초로 해서 피해자 3인계에 대해 알아봐. 니나는 오늘은 태산이 돕고 내일 아침에 나와 함께 사건이 일어난 별장으로 출동한다. 네, 판정님. 니나가 명랑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방산의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다. 남의 진에 허락도 없이 들어가 파티를 벌이다가 죽임을 당했다고? 그나저나 양남굴에서 사건이 일어났으니 양남서 조영사한테 연락을 해야 할 것 같구나. 방사는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며 깊은 고민에 잠겼다. 사건 현장, 별장. 다음 날 아침. 방사는 양남굴의 한 별장 앞에 섰다.
이곳이 피해자 3인규가 사망한 장소였다. 별자는 꽤나 웅장했다. 야산 안에 자리 잡은 2층 건물로 내부와 완전히 단절된 느낌이었다. 앞으로는 개천이 흐르고 멀리 요마산이 보였다. 사람들 눈을 피해 휴식하니 좋은 곳이군. 밤사는 낮게 중얼거렸다. 밤하루 집주인은 그런 의도로 이 별장을 지었겠지. 그때 옆에서 미나나 커피를 내밀었다. 탐정님, 커피 드세요. 밤사는 커피를 건네받으며 미소를 지었다. 일어나니도 힘들었을 텐데 내 것까지 챙겨왔어? 당연하죠. 호호. 밤사는 커피를 마시며 대문 앞에서 의뢰인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끼리. 철문이 천천히 열리며 별장의 내부가 모습을 드러냈다. 높은 담 너머로는 잘 꾸며진 정원이 펼쳐져 있었다. 이와기업 윤기훈 회장 별장이라더니 대단하네요. 일 하나 간판하며 말했다. 이와기업은 런닝화를 전문으로 제조, 판매하는 중견기업이었다. 그러기에 말이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금 회장님도 당혹스럽겠구나. 그래도 우리 의뢰인과의 관계가 오래돼서 우리 수사에 협조적인 것 같다. 밤사는 주변을 둘러보며 별장의 구조를 살폈다. 정원에는 정기환 석상과 자작나무, 기하학적 형태의 구조물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아직 봄이 오지 않았는데도 이 정도 정치라면 봄이나 가을에는 정말 멋지겠는데? 별장직이 아들이 욕심을 낼 만한 장소긴 하네요. 오오. 밤사는 웃으며 2층 현관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거실로 들어서자 어제 경찰이 다녀갔기 때문인지 현장은 이미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펑참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고 사건이 일어났다고는 잊기 힘들 만큼 평화로웠다. 밤사는 핸드폰을 꺼내 사건 파일을 열었다. 저기 2층으로 올라가는 첫 번째 계단 아래에서 피해자 3인규가 쓰러져 있었고 그걸 욕실에서 나오던 여자친구 이로리가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거구나. 밤사는 천천히 계단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무언가나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다. 이 사건, 뭔가 석연치 않아. 그의 직감이 밤하게 울리고 있었다. 양남군 별장에서 벌어진 미스터리한 살인 사건. 아, 그게. 의뢰인 이즈미가 망설이는 듯 남편의 눈치를 살폈다. 남편 사철호는 입을 굳게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결국 이즈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별장이에요. 별장이요? 판정 잠산이 눈썹을 살짝 찌푸리며 되물었다. 별장이라면 의뢰인들께서 관리하시는. 네, 원래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즈미의 목소리는 점점 잦아졌다. 우리 아들이 친구들하고 놀려고 몰래 들어간 모양이에요. 그녀는 마치 큰 죄를 지을 사람처럼 고개를 숙이며 한숨을 쉬었다. 밤사는 침착하게 되물었다. 그 별장이 크고 좁은가 보죠? 이즈밀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치도 좋고 한적한 곳이다. 그러자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남편 사철호가 급히 끼어들었다. 혹시 저희 아들이 돌을 잘 거니까 두고 알고 누가 해친 걸까요? 사철호의 초조한 눈빛이 밤산을 향했다. 하지만 밤산은 표정을 바꾸지 않은 채 침착하게 답했다. 글쎄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조사를 해봐야겠죠. 밤사는 몇 가지 추가 질문을 던진 뒤 부부에게 의뢰인 조사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그들이 조용히 조사서를 작성하는 동안 사무실 내부에는 낮은 팬소리와 긴장된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조사서를 마친 부부가 집으로 돌아가자 지금까지 조용히 듣고 있던 미나와 태산이 소파에서 몸을 일으켰다. 판정님, 죽은 건 안 됐지만 태산이 쓸쓸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주인 허락도 없이 남의 들장에서 파티를 벌이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미나는 고개를 갸웃하며 태산을 바라보았다. 나 같아도 노는 집 있으면 친구들이랑 파티하겠네. 뭐. 태산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거 정확히 따지면 주거 침입죄에 해당하는 거라고. 그가 단호하게 말하자 방산이 시익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태산이 말이 맞아.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방산의 목소리가 낮지만 단호했다. 피해자 3인기를 누가, 왜 죽였냐는 거지. 태산은 잠시 생각하더니 수긍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그래요. 결혼할 여자친구까지 있었는데 안 됐긴 해요. 일단 태산이는 리르인 조사선을 기초로 해서 피해자 3인기에 대해 조사해봐. 방산이 지시했다. 미나는 오늘은 태산이 도와주고 매일 아침에 나와 함께 사건이 일어난 별장으로 출동한다. 네, 판정님. 미나는 명랑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방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파랗지만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남의 집에 허락도 없이 들어가 파티를 벌이다나 죽임을 당했다고? 그나저나 사건이 양남굴에서 일어났으니 양남서 조영사한테 연락을 해야겠군. 방사는 이번 사건이 복잡할 것이라는 직감을 떨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방산과 미나는 양남골에 위치한 한 들잔 앞에 섰다. 들잔은 야산 아래에 자리 잡고 있었다. 2층으로 지어진 이 집은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느낌이었다. 앞으로는 개천이 흐르고 멀리 요마산이 보였다. 덩치가 훌륭했지만 그만큼 외진 곳이라 사고가 나도 쉽게 발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다. 판정님, 커피 드세요. 부지런한 미나가 들장으로 오는 길에 방산의 커피까지 챙겨왔다. 방산은 그녀를 바라보며 피식 웃었다. 일어나기도 힘들었을 텐데 내 것까지 챙겨왔어? 당연하죠. 오오. 방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리르인이 알려준 대문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삐의 문이 열리자 높이 쌓인 밤장 너머로 숨겨져 있던 점원이 모습을 드러냈다. 오아! 이라는 반판하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완이어 윤기훈 회장의 들장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부터 예감하긴 했지만 실제로 돈이 상상 이상으로 차려했다. 정교한 석산이 세워진 점원, 고급스러운 자작나무 길, 기하학적인 구조물들이 세련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방사는 조용히 점원을 한 바퀴 돌았다. 아직 곰이 오지 않았는데도 이 정도라면 곰이나 바안에는 정말 멋지겠군. 이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런 곳이라면 들장직이 아들이 욕심낼 만하네요. 고오. 방사는 미소를 짓고 1층 현관을 통해 거실로 들어갔다. 거실은 이미 경찰 조사나 끝난 상태였다. 특수청소까지 마쳤는지 사건이 일어난 흔적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그러나 방산의 눈은 미세한 단서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조영사가 보내준 사건 파일을 핸드폰으로 여러 다시 확인했다. 피해자 3인기는 계단 아래에서 발견된 사망 추정 시각 새벽 4시경 머리를 둔기로 감타다난 7초 신고자 여자친구 1호리 방사는 계단에 앉아 그 상황을 머릿속으로 재현해 보았다. 피해자는 이쯤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었을 거야. 그때 여자친구는 욕실에 있었고 그 사이에 범인은 뒤에서 3인기의 머리를 가격했지. 그리고 추가로 두세 번 더 가격하고 도망쳤겠군. 니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런데
현장에는 용의자를 추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남아있지 않네요. 이 정도면 길릇 범죄겠죠? 판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이 별장에서 벌어진 이 사건. 분명히 누군가 철저하게 길을 탄 범죄다. 양남군 별장에서 벌어진 미스터리한 살인사건, 박장판. 판정 담상과 바 사장 조아란의 대화. 아, 네. 별장에서 사람이 죽었거든요. 조아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바카운터 너머로 들려오는 음악 소리가 둘 사이의 전망을 부드럽게 감싸주었다. 판사는 그녀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다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했다. 힘드시겠어요. 늘 죽을 사람과 마주해야 하니. 그의 말에 조아라는 살짝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저었다. 하아, 그런가요? 아직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판사는 눈을 가늘게 뜨며 그녀의 반응을 살폈다. 단순한 사교적인 대화 같지만 때때로 이런 대화 속에서 진실이 흘러나오기도 한다. 조아란이 한 손으로 턱을 괴며 말했다. 그러고 보면 이렇게 범인 잡는 게 제 천직인 모양입니다. 판사는 키식 웃었다. 다행이죠. 저 같으면 무서워서 못할 것 같아요. 꼬. 그녀의 장난기 어린 말에 판사도 맞장 고쳤다. 저도 바 운영은 자신 없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바 내부를 살폈다. 으른한 조명이 분위기를 자아내고 선반에 바지런히 놓인 술병들이 반짝였다. 제가 운영하는 술이 남아나지 않을 겁니다. 하. 조아나는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묻었다. 그런데 판정님은 술 좋아하시나? 판사는 눈썹을 살짝 올리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조금이요. 하지만 진짜 궁금한 건 따로 있습니다. 그가 말을 돌리자 조아나는 잔을 닫던 손을 멈췄다. 혹시 사장님은 본인 돈을 다른 사람에게 투자해 본 적이 있으신가? 조아나는 올 것이 왔다는 듯 긴들의 미소 짓고는 대답했다. 글쎄요. 아, 예전에 친구 말 듣고 해외 펀드 넣었다가 곡선 망한 적이 있어요.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판사는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투자 이야기. 조아란이 가볍게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그 뒤로는 주식도 안 하고 그냥 적금 이런 것만 해요.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잘하셨습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머릿속에서 피해자 3인규의 투자 방식과 조아란의 투자 경험을 연결 지어 보았다. 제 친구 중에는 주식으로 계속 돈을 잃고 있는 녀석들이 많습니다. 조아란이 흥미롭다는 듯 눈을 반짝였다. 어머, 그런 친구들도 있나요? 판사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이러면서도 전혀 투자 방식을 바꾸지 않고 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제가 중독이라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후. 조아나는 그의 말에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판정님이 친구 얘기하는 거 처음 들어요. 호. 판사는 멋쩍은 듯 긴 머리를 극적였다. 친구가 많진 않으니까요. 그는 이 대화 속에서 조아란이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는 점을 눈치챘다. 그녀만 알고 있는 정보가 더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조아란을 밀어붙일 때가 아니었다. 판정 사무실, 팀원들과의 회의. 다음 날 아침, 판사는 일찍 사무실에 출근했다.
니나와 태산이 출근하자 방사는 손수 커피를 타서 팀원들에게 건넸다. 자, 한 잔씩들 해. 니나는 팔짝 웃으며 말했다. 어머, 판점님이 커피도 타주시고 오늘 무슨 날이에요? 방사는 미소를 지으며 회의 테이블에 앉았다. 아무래도 파티에 참석했던 인원을 모두 한자리에 불러야겠다. 니나와 태산의 투정이 진지해졌다. 일단 내가 별장 숨을 쥐인 윤기훈 회장의 허락을 구할 테니까. 방산이 말했다. 니나하고 태산이는 이로리를 진리한 6명을 섭외해줘. 니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판정님. 태산이 기다렸다는 듯 말했다. 그리고 태산이는 3인규에 대해 좀 알아봤니? 태산은 노트를 타며 말했다. 네, 이 사안 조사해보니까 사기꾼 기질이 좀 있는 것 같았어요. 방사는 놀랍지도 않다는 듯 무심히 되물었다. 그래? 태산은 잔우를 넘기며 말했다. 본인이 주식이나 코인을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SNS에 올려놓고 사람들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돈을 벌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 수익률은 좋지 않았고요. 니나는 납득이 안 된다는 듯 물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투자를 해? 태사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아니, 투자자들한테는 가짜 차트를 보여준 거지. 하지만 나는 못 속이지, 해예. 방사는 의미심장한 퉁점으로 말했다. 이렇게 되면 3인규의 비밀을 아는 누군가나 암심을 품고 줄였을 가능성이 크군. 니나는 고민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하지만 3인규가 죽으면 투자돈도 못 돌려받는데 굳이 줄였을까? 방사는 조용히 손가락을 툭툭 두드리며 말했다. 분노는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키기도 하지. 그는 곧바로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자, 이제 파티 참가자들에게 연락해볼까? 별장, 참가자들과의 만남. 일요일 오후 2시, 사건이 일어나기 전 별장에서 파티를 즐긴 6명의 사람이 모였다. 출장을 간 석정기를 제외한 인원이었다. 반사는 이미 얼굴을 알고 있는 이로리에게 눈이사를 하고 1층 거실 대형 소파에 앉은 나머지 인원들을 쭉 살폈다. 저는 판점 안간산이라고 합니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죠. 거실에 모인 사람들의 표정이 긴장감으로 굳어졌다. 반사는 천천히 눈을 돌리며 각자의 반응을 살폈다. 이즈미의 범인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는 짙은 숨을 들이쉬고 본격적인 신문을 시작하려고 입을 열었다. 그럼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반사는 허어키의 말을 곡신으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는 방금 전 허어키와 보인 미묘한 반응이 신경 쓰였다. 보통 사람들은 살인 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제기되었을 때 억울하다는 감정을 먼저 표현하니 마련이다. 그러나 허학기는 태연하게 웃으며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다. 저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두 가지 경우지. 정말 결백하거나 아니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거나 반사는 속으로 생각하며 천천히 허학기를 다시 바라보았다. 허학기 씨, 3인규 씨와 다툰 게 단순한 말싸움이라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단순한 감정 싸움이었을 뿐이에요. 죽이고 싶을 정도로 증오하진 않았습니다. 방사는 시익 웃으며 허학기를 응시했다. 그런데 이상하네요. 다른 분들은 3인규 씨가 꽤 사교적인 성격이라고 하셨는데 어째서 허학기 씨랑은 싸우게 됐을까요? 그야 내 돈을 날려먹었으니까요. 화가 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허학기 씨는 화를 내고도 결국 아무 행동도 안 했다는 거죠. 네, 저는 폭력을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밤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좋습니다. 여러분, 오를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 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만간 다시 여러분을 듣게 될지도 모르겠군요. 그는 참석자들의 반응을 하나씩 살폈다. 다들 어딘가 둔한한 지세를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닐은 모두 피의자이면서도 동시에 용의자의 범죄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 이제 가도 될까요? 가이노가 조심스럽게 묻었다. 네, 물론입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떠오르는 것이 있으면 바로 연락 주세요. 반사는 명함을 꺼내 하나씩 나눠주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로리는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다. 판정님, 뭔가 감이 오셨나요? 밤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글쎄요, 이제 터질 조각들이 조금씩 맞춰지고 있는 것 같군요. 이로리는 흥미롭다는 듯 미소 지었다. 그렇다면 조만간 또 보게 되겠네요? 그럴 겁니다. 사람들이 모두 떠난 후 밤사는 별장 내부를 다시 한번 둘러보기로 했다. 사망 현장에는 여전히 경찰 통제선이 쳐져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며 주위를 살폈다. 삼인길 씨, 당신을 죽일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하며 사건 현장을 주의 깊게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때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바닥 한쪽, 카펫 뒤 아주 미세하게 어긋나 있었다. 밤사는 조심스럽게 금 위로 발을 디뎠다. 그러자 예상치 못한 소리가 들렸다. 툭. 마치 바닥 아래에 무언가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숙여 카펫 틈을 걷어 올렸다. 그 안에 작은 틈이 있었다. 이건 비밀 수납 공간인가? 밤사는 조심스럽게 그 틈을 열어보았다. 그 순간 그의 눈앞에 뜻밖의 물건이 나타났다. 판기의 USB. 밤사는 USB를 집어들고 조심스럽게 살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저장 장치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 어떤 정보가 담겨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이 안에 사건의 진실이 들어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USB를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으며 중얼거렸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되는군. 질이 그쪽 방향이라서요. 밤사는 가이노를 빤히 쳐다봤다. 그럼 커피숍은 양남굴에서 하시는 건가? 네, 분청 근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로리 씨 만나러 갔었는데 그리로 갈 걸 그랬네요. 파나드릴 겸, 하하. 밤산이 너스레를 떨자 바이너는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의 입가에 걸린 미묘한 진짠담이 밤산의 눈에 포착됐다. 일단 별장에는 CCTV가 없다. 앞쪽이 카메라나 하나 달려 있었지만 방치된 상태고 일이 진짜 본인 진술대로 움직였는지는 도로에 있는 CCTV로 분석하는 수밖에 없다. 피해자 3인규가 원한을 살만한 인물이 이 안에 있을까? 만약 CCTV를 확인해서 특별한 게 안 나온다면 이번 수사는 길어질 것이다. 밤사는 이번엔 별장에 모인 사람들과 1대1 대면을 하며 그날 상황을 다시 묻고 3인규와의 관계도 캐묻었다. 많은 사람들은 딱히 의심스러운 점이 없었지만 사건 당일 늦게까지 별장에 남아있던 허학규와 가이노가 마음에 걸렸다. 밤사는 일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두 사람과 나누었던 대화를 곱씹었다. 먼저 감산의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은 바이너였다. 바이너 씨는 양남 근처 앞에서 커피숍을 했으면 이로리 씨와도 알던 사이였나요? 네,
얼굴은 알고 있었죠. 대답하는 다이노의 목소리가 떨렸다. 담사는 미세한 떨림을 놓치지 않았다. 뭐지? 그는 조금 더 깊이 파고들었다. 이로리 씨와 안면이 있었으면 피해자 3인길 씨와도 알고 지내셨을 것 같은데요? 다이노는 잠시 뜸을 들였다가 대답했다. 네, 사내장과는 친보입니다. 고등학교 동창이죠. 그럼 3인길 씨 여자친구였던 이로리 씨와 여러 번 봤을 것 같은데요? 다이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사내장이 오픈에서 데이트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몰랐습니다. 투자자 모임에서 처음 알게 되었죠. 둘이 연인 사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담사는 이번엔 헬스 트레이너 서학기와의 대화를 떠올렸다. 허학기 씨는 3인길 씨에게 얼마를 투자하셨나요? 10억이요. 제 전 재산이죠. 사람들 앞에서는 항상 자신감 넘치던 허학기다. 담산과 독대한이 한없이 나약하고 우울해 보였다. 큰 돈을 잃었으니 그럴 수도 있겠지. 혹시 3인길 씨 사망 전까지는 산 회장이 사람들에게 거짓말한다는 걸 몰랐던 건가요? 담산의 질문에 허학기의 눈빛이 흔들렸다. 뭐야?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은 표정인데? 아, 몰랐죠. 알았으면 제가 가만 있었겠습니까? 바로 내다 꽂았죠. 죽이지는 않고요? 담사는 일부러 그를 떠갔다. 허학기는 펄쩍 뛰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사람을 죽입니까? 볼은 돈이고 사람은 사람인데. 투엄. 담사는 뭔가 숨기는 게 있어 보이는 허학기가 찜찜했다. 그는 니나, 태산과 함께 별장 파티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알리바이를 확인하는 데 주력했다. 여러 사람 동선을 CCTV로 추적하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렸다. 어느새 3일이 훌쩍 지나고 해외 출장을 갔던 석정기도 국내로 들어왔다. 담사는 CCTV 분석을 태상, 니나에게 맡기고 석정기를 만나러 서우동 커피숍으로 향했다. 석정길은 회사 점심시간을 이용해 담산과 마주 앉았다. 작지만 인테리어가 모던하고 커피 맛이 좋은 집이었다. 그날 파티에서 특이한 일이 있었다거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었을까? 이것저것 묻던 담산이 가장 묻고 싶었던 질문을 던졌다. 글쎄요. 점잖 차림의 석정길은 잠시 담산의 얼굴을 보며 망설이다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있기는 있었는데. 담사는 환한 미소로 그를 설득했다. 지금 석정기 씨가 이야기하는 것은 비밀에 붙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담산의 눈이 반짝 빛났다. 석정길은 그제야 자신이 겪은 일을 털어놓았다. 실은 파티를 하다가 잠깐 2층에 올라갔었는데 2층 작은 방에서 서회장하고 코어키 씨가 싸우는 소리를 얼핏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허어키 씨가 선 회장한테 왜 거짓말을 하냐고, 왜 실정을 속이냐고 따져 물었고, 선 회장이 허어키 씨를 달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놀라셨겠습니다. 담산이 석정기를 위로하듯 말했다. 네, 많이 놀랐고 출장 가기 전에 선 회장한테 맡긴 투자금을 떼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어버렸네요. 제 투자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범인이 잡혀야 받아도 받을 수 있겠죠? 역시 그의 관심도 산 회장의 죽음이 아닌 분이었다. 밤사는 미묘한 웃음을 지었다. 결국 사람을 움직이는 건 본인이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신이 들었다. 이 사건, 단순한 원한 관계가 아니다. 내외에 더 거대한 무언가가 있다. 밤사는 생수를 한 모금 들이켜며 천천히 머릿속을 정리했다.
이미 여러 사람을 조사했지만 여전히 이 사건의 퍼즐 조각들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지 않고 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삼임기를 줄여야만 했던 동기였다. 돈 때문인가? 아니면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된 걸까? 사건을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로만 보기에는 찜찜한 점이 많았다. 코아키는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했고 삼임기가 그 돈을 제대로 운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분노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직접적인 살인을 저질렀을 가능성은 낮아 보였다. 그는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고 이미 CCTV 분석을 통해 그의 동선은 사건 발생 시각과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남은 사람은? 다이노와 이로리. 이로리는 삼인계의 연인이었고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그의 죽음에 충격을 받은 듯했다. 하지만 반산이 그녀와 대화할 때마다 미묘한 거짓말의 흔적이 있었다. 오늘도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을 찌하는 모습에서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다이노는 더욱 미심쩍었다. 그는 삼인기와 고등학교 동창이었고 가까운 사이였다. 하지만 사건 당일 그의 흔적은 애매했다.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은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였으며 그가 집으로 돌아갔다고 주장하는 시점 역시 이로리의 지만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 이로리가 속고 있거나 혹은 고의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판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위에 펼쳐져 있던 사건 파일을 다시 펼쳤다. 사건 당일의 타임라인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깨달았다. 만약 가이로가 집으로 가지 않았다면? 그는 이로리를 안심시키기 위해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다. 즉, 이로리가 욕실에 들어간 사이 몰래 다시 별장으로 돌아와 삼인기를 죽이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문제는 그를 목격한 사람이 없다는 점이었다. 이런 경우 강력한 증거가 필요했다. 당사는 태산과 미나에게 연락해 추가적으로 분석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했다. 첫째, 다이노의 귀갓길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CCTV가 있는지 확인할 것. 둘째, 사건 당일 가이노가 착용했던 옷과 신발을 조사할 것. 셋째, 이로리의 진술을 다시 확인하고 그녀가 다이노와 대화를 나눈 정확한 시간을 점검할 것. 그렇게 정리한 후 방사는 책상을 정리하고 잠시 눈을 감았다. 하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며칠째 이 사건에 매달린 탓에 머릿속이 복잡했고 방사는 결국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밤바람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이제 곧 실마리가 나올 거야. 그는 중얼거리듯 말하며 다시 한번 사건의 단서를 곱씹었다. 이제 진실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4. 5. 이로리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그녀는 다만한 지식이 역력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게 무슨 뜻이죠, 탐정님? 방사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이로리 씨와 가이노 씨가 단순한 친구 사이가 아니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삼임기 씨가 사망하기 전부터 두 사람은 상당히 가까운 관계였고 이를 숨기고 있었죠. 이로리는 손을 꼭 멈춰쥐었다. 그녀의 손끝이 하얗게 질려갔다. 그건 그냥 친한 친구였어요. 오래 알고 지낸 사이니까요. 정말 그뿐입니다요. 밤사는 그녀에게 최산이 찾아낸 SNS 메시지와 그들의 기밀 대화를 정리한 자료를 내밀었다. 이로리 씨, 이 메시지를 보면 단순한 친구 사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사건이 벌어지기 불과 며칠 전부터 다이노 씨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의미심장해요. 이로리는 자료를 내려다보다가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다. 이건 그냥 평범한 대화일 뿐이에요. 평범한 대화라면 왜 굳이 삭제하려 했죠? 방사는 그녀의 반응을 면밀히 살폈다. 이로리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이로리 씨, 저는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묻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로리 씨에게도 좋을 겁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이로리는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다. 맞아요. 저와 가인호는 단순한 친구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게 이번 사건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밤사는 그녀의 말을 놓치지 않았다. 이제야 솔직해지시는군요. 하지만 이로리 씨, 그게 사건과 상관이 없을까요? 그게 무슨 뜻이죠? 삼인길 씨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됐습니까? 이로리는 뭉찔하며 밤산을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스며 있었다. 그럴 리 없어요. 우리는 조심했어요. 절대 들키지 않도록. 하지만 삼인길 씨가 알게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밤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그걸 알게 된 삼인길 씨가 다이노 씨에게 경고하거나 혹은 다투었을 수도 있겠죠. 이로리는 두 손을 꼭 모으고 몸을 뭉클였다. 밤사는 그녀의 반응을 보며 말을 이어갔다. 이로리 씨,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사건 당일, 다이노 씨와 연락했습니까? 이로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이미 반을 하고 있었다. 이로리 씨. 밤산이 그녀를 부드럽게 불렀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다. 네.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습니까? 그날, 다이노가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삼인규 오빠가 뭔가 눈치챈 것 같다고. 그래서 가이노 씨가 어떻게 하겠다고 했나요? 이로리는 입술을 깨물며 말을 이어갔다. 그냥 조심하자고 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평소처럼 행동하라고요. 밤사는 그녀의 말에서 이상한 점을 감지했다. 그렇다면 가이노 씨는 사건 당시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건 저도 잘 몰라요. 그는 집에 갔다고 했어요. 하지만 집에서 게임을 했다는 그의 진실은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이로리 씨, 가이노 씨가 정말 집에 있었다고 확신하나요? 이로리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표정에서 불안이 점점 커져갔다. 밤사는 그녀가 지름따지 말하지 않았던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을 거라 확신했다. 이로리 씨,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그날 밤, 정말 아무것도 본 것이 없습니까? 이로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저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밤사는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욕실에서 나왔을 때, 이상한 기척이 들렸어요. 밤산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 이상한 기척이요? 네, 마치 누군가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 같은 소리였어요. 그런데 문을 열고 나와 보니 아무도 없었어요. 그게 몇 시쯤이었죠?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삼인규 오빠가 마지막으로 말하는 걸 들은 직후였어요. 그럼 삼인규 씨가 그때까지 살아 있었다는 뜻이군요? 이로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밤사는 그녀의 말을 듣고 사건의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다. 이로리 씨,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합니다. 밤사는 조려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그 계단을 오르내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 혹시 가이노 씨가 근처에 있었나요? 이로리는 순간적으로 말을 멈추었다. 그리고 강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표정 속에는 두려움과 망설임이 공존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입을 열었다. 내일 저는 그때 창문으로 그를 보았어요. 밤산의 눈빛이 번뜩였다. 다이노 씨가 어디에 있었죠?
그는 집으로 가는 길이 아니었어요. 이로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글잠 안으로 다시 들어가고 있었어요. 순간 밤산의 머릿속에서 모든 단서들이 하나로 연결되었다. 이제 사건의 실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두 분이 이름한 SNS 메신저와 핸드폰 기반 메신저 기록까지 다 분석했습니다. 밤사는 태산이 정리한 증거 자료를 손에 들고 두 사람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진다는 확신에 차 있었다. 이로리 씨, 다이노 씨, 이제는 반명할 수 없을 겁니다. 이로리는 겁에 질린 투점으로 다이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다이노는 아직도 자신만만한 투점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래서요? 그게 우리 둘이 3인기를 죽였다는 증거라도 됩니까? 밤사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3인기 씨가 사망한 당일 밤, 그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코인이 이로리 씨의 계좌로 들어갔고, 곧바로 가이노 씨 계좌로 이동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거래가 아니에요. 점한상, 3인기 씨가 사망한 직후 돈이 이동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죠. 다이너는 여전히 튀어난 척하며 웃었다. 그거야 그냥 투자금을 정리한 거죠. 3인기가 갑자기 사라졌으니까 우리가 대신 정리한 거고. 그럼 그 돈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줬나요? 밤산의 질문에 다이너는 말문이 막혔다. 대신 이로리가 나섰다. 그건 아직 준비 중이었어요.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시간이 필요했나요? 밤사는 키식 웃으며 태산이 넘겨준 메신저 대화 기록을 펼쳤다. 그날 밤 3인기 씨가 사망한 후 두 분이 나눈 대화입니다. 이제 끝났어. 법정 마. 계획대로 하면 돼. 돈만 확보하면 떠나자. 이로리는 숨이 턱 막힌 듯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다이노도 눈빛이 흔들렸다. 어때요? 여전히 투자금을 돌려줄 생각이었다고 주장하실 겁니까? 그 순간 계단 아래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곧이어 형사들이 몰려오고 있었다. 이로리 씨, 다이노 씨, 경찰에 가서 좀 더 이야기 나누시죠. 밤산이 천천히 말했다. 이로리는 반환을 응시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이노는 마지막까지 발버둥 쳤지만 형사들은 반어했다. 잡아다요. 이제 게임 끝났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수만이 채워진 채 경찰에 연행되었다. 밤사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한숨을 내쉬었다. 결국 탐욕이 사람을 망치는군. 그의 말에 퇴상이 씁쓸하게 웃으며 맞장구 쳤다. 그래도 탐정님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네요. 밤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느새 해가 완전히 저물어 있었다. 자, 이제 우리도 돌아가자. 그렇게 그들은 또 하나의 사건을 해결하고 어둠 속으로 걸어 나갔다. 밤산의 외침에 맞춰 모두가 잔을 부딪혔다. 맥주잔에서 부딪히는 청량한 소리가 커지며 한껏 들뜬 분위기를 더욱 복돋웠다. 미나는 두 손을 번갈아가며 안주를 집어먹으며 웃었다. 아, 근데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제대로 회식하는 것 같아요. 요즘 사건 해결하느라 너무 바빴잖아요. 태산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맞아요. 이번 사건은 특히나 복잡했어요. 포임 계좌 추적에 메신저 대화까지. 하지만 결국 해결해서 다행이네요. 밤사는 여유롭게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녁 공기가 선선하게 느껴졌고 창문 너머로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이 보였다. 사건이 해결되었으니 이제 한동안은 조용했으면 좋겠는데. 그의 말에 미나가 키식 웃으며 말했다. 에이,
판정님은 그런 말 할 때마다 꼭 새로운 사건이 생기더라고요. 태상도 맞장구 쳤다. 맞아요. 꼭 이렇게 한숨 돌리려고 하면 미래 전화가 오잖아. 그들의 농담에 방사는 피곤한 듯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잠깐이라도 이런 탐험한 시간이 있어서 다행이지. 다음 사건이 언제 터질지는 몰라도 오늘만큼은 푹 쉬자. 그래요. 오늘은 잊고 즐깁시다. 이나는 활짝 웃으며 잔을 다시 들었다. 우리 담산 판정님, 태산 곱다. 그리고 저까지. 다들 고생 많았어요. 태산도 신나게 잔을 들어 올리며 외쳤다. 이제부터는 잠깐 판정 일도 있고 그냥 평범한 일상 이야기나 하자고요. 당사는 천천히 미소를 짓고는 잔을 다시 들었다. 그래, 오랜만에 우리도 일상으로 돌아가 보자. 그렇게 그들은 잔을 부딪히며 다시 한번 환하게 웃었다. 이날 밤, 그들은 사건과 판정 일에서 벗어나 오롯이 인간적인 온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맥주잔을 기울이며 여유를 즐기던 방산의 휴대폰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또나? 미나가 진지 심각한 얼굴로 강산을 바라보았다. 태상도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거 봐라. 우리가 평화로울 시간을 갖는다 싶으면 꼭 이렇게 전화가 온다니까. 방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보았다. 발신자, 조연성 형사. 그는 짧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건 단순한 전화는 아닌 것 같은데. 그의 말에 미나와 태상도 잔을 내려놓고 긴장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방사는 천천히 전화를 받았다. 방산 판정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조연선 형사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선배님, 또 하나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순간, 방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리고 다시 판정의 시간이 시작되었다.